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산에 총 5군데의 산악 대피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산악 대피소라는 건 산행을 막 하던 중에 기상 악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작은 매점도 있고 또 화장실,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서요. 설악산을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곳에서 발생한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993년 12월 18일. 설악산 백담사 인근에 위치한 수렴동 대피소에는 몇몇의 등산객들이 모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성이 힘겹게 다가와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비틀거리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요. 반쯤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칼바람이 매서운 강원도 설악산이죠. 심지어 계절은 한겨울이었고요. 근데 다가오는 이 남성의 옷차림은 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등산복을 갖춰 입은 것 같지만 허벅지 안쪽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타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피소에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빠르게 갔죠. 그때 이 남성이 힘겹게 입을 뗍니다. 저기요. 제 친구들 좀 살려주세요. 남성은 이 한마디를 중얼거린 후에 바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대피소에 있던 분들이 서둘러 남성을 안쪽으로 옮겼고 구조가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얼거렸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 젊은이의 정체는 20대 청년이던 엄군입니다. 그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평소 마음 맞던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등반을 계획했어요. 이때 함께한 친구들은 각각 이군, 박군, 그리고 김군입니다. 이렇게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함께 등산에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피소에 도착한 사람은 엄군 1명이죠. 나머지 3명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인 1993년 12월 17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아침 일행은 등산 가방 메고 약속했던 장소에 모였습니다. 사실 애당초 그들이 가려고 한 건 설악산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대산을 등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대산 입구에 가보니까 등산로가 통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입 금지, 지금은 입산 통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산들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를 입산 통제 시기로 정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특히나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작은 불씨만으로도 이게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입산을 통제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겨울에 기온이 너무 춥거나 혹은 폭우, 폭설이 닥치게 되면 위험성 때문에 또 입산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엄군 일행이 오대산을 방문했던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일행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군 일행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에 설악산 등반, 그것도 명확한 계획이 없는 등산은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지리에 밝은 전문 등산가라도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결코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일행은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고른 등산 코스는 공룡능선. 이 코스는 마등령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이어지는 약 5km가량의 구간이에요. 5km? 별거 아닌데?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곳은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좀 험준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절벽길이 이어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딛으면 좀 추락할 위험도 있고요.
이 공룡능선이라는 이름이 공룡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등산 코스를 좀 검색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굴곡진 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건이 벌어진 당시는 1993년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있다면 막 일행들도 잠깐 검색을 해서 여기가 초보 등산객한테는 좀 과한 노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겠지만 당시에 그들은 정말 지도 한 장만 손에 쥔 채 산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12월 17일 아침 8시 20대 초반 장정 4명이 백담 대피소를 출발했습니다. 계획으로는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마등령 찍고 희운각 대피소로 향하는 거예요. 워낙 막 이제 등산을 시작했고 의욕 넘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꽤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마등령까지 도착해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6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 위는 지상보다 훨씬 춥습니다. 겨울에는 6도 이상 차이 난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더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이었지만 이런 영하의 날씨에 눈 덮인 산길을 걸어오는 건 사실 평소보다 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종주를 포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또 겨울 산행 치고는 날씨도 좋았고 지금까지 길은 평탄했으니까요. 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 희운각 대피소까지 5km 남짓인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공룡 능선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산에 가시면 해가 유난히 빨리 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해가 떨어지면 암흑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마등령에서 대피소까지의 코스는 능숙한 등산객이라도 5시간은 좋게 걸릴 만큼 가파른 곳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일행은 오후 2시 약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출발합니다. 약 3시간이 흘렀어요. 목적지까지 겨우 3분의 1 정도 온 상황이었는데요. 1275번까지 여차저차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 엄군과 친구들은 사실 등산을 해본 경험이 그리 많진 않아요. 게다가 장비조차 제대로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5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저무니까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져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죠.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깜깜해졌고, 그러니까 등산로를 제대로 못 찾는 거죠. 아무리 청년 4명이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지만 일행은 분명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게다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원래 가려던 루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어떡해. 해가 떨어졌잖아요. 어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낮부터 입고 있던 이 옷이 갑자기 너무 얇게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돌연 일행 중 한 명인 김군이 나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졸음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래 걸어왔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자꾸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나 그냥 두고 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증상은 저체온증을 겪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첫째로 근육이 수축하면서 제대로 활동하거나 또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로 이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자체적으로 기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졸음이 온 거고요. 친구들은 김군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고 어쨌든 다시 그를 양쪽에서 부축한 뒤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걷고 있던 이군마저 발목을 삐게 돼요. 부상을 입고 주저앉아 버렸죠? 근데 이군이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 신발 던지면서 나 두고 그냥 니들만 가!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생존에 대한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어쩌면 저체온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엄군과 박군은 이 친구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결국 그나마 체력이 남아있던 두 사람이 지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김군과 발목 부상을 입은 이군 두 사람을 부축하면서 겨우 끌고 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대피소였죠. 훗날에 엄군이 당시 상황을 회상하길 정말 이 눈앞에 불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엄군과 박군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하지만 그때가 이미 밤 9시였습니다. 또 두 사람을 부축하고 오느라 많은 체력을 썼죠. 그래서 엄군과 박군은 버틸 힘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팀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선 박군이 발을 다친 이군과 함께 불을 피우면서 좀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엄군이 지금 정신을 잃은 김군을 끌고 먼저 저 대피소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자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팀이 갈라졌고 엄군과 김군이 길을 나섭니다. 한편 거기에 남아있던 박군은 가방에서 챙겨온 텐트를 꺼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캄캄해요. 불빛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또 눈밭이었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는 텐트 대신에 보온 효과가 있는 텐트 플라이, 그러니까 텐트 덮개만 꺼내서 이군 친구와 함께 몸을 녹이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 추워지니까 체온을 좀 유지하기 위해 친구를 꼭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이렇게 꼭 끌어안고 빨리 엄군이 대피소에 도착해서 구조 요청을 해주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대피소로 향했던 김군과 엄군은 기묘한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 코앞에 저 희운각 대피소 불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만 가면 그 절벽처럼 길이 뚝 끊어져 있기 일쑤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뿐만 아니라 엄군이 김군을 부축해서 가고 있었는데 김군이 나 앉아서 쉴래 하면서 자꾸 힘들어합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목숨이 위험하겠죠. 결국 엄군은 김군을 두고 내가 얼른 빨리 다녀올게 혼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나머지 친구들을 더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암흑 같은 산속에서 혼자가 된 엄군은 오직 저기 보이는 그 불빛만을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을 구해야겠다는 간절함만 있던 상황이죠. 그 사이에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눈밭을 구르고 발을 다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이래도 대피소 불빛이 가까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계속 엄군이 이런 상황을 겪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엄군과 김군이 처음 불빛을 발견한 위치 앞에 완만한 등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충분히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을 절벽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능선을 피해서 다른 길을 따라서 한참을 헤맸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길을 찾던 엄군은 잠깐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배낭에 그 비상식량으로 챙겨둔 쌀과 라면을 꺼냈고요.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 위해서였죠. 당시 이제 눈밭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태울 만한 나뭇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태우던 과정에서 엄군의 허벅지 쪽 바지 일부가 타들어갔던 거고요. 혼자였던 엄군은 그렇게 겨우 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죠. 그는 다시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 뒤처진 친구들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그 큰 책임감과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그렇게 12월 18일 아침 8시 엄군이 겨우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처음에 목적지로 삼았던 희운각 대피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숲
2km 더 떨어진 수렴동 대피소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더 참담한 게 뭐냐면 당초 희운각의 불빛을 발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고작 2km 정도였거든요. 근데 눈앞에 이걸 두고 돌아서 결국 수렴동 대피소에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피소를 이제 발견하자마자 친구 구해주세요 하고 쓰러졌잖아요. 그가 정신을 차린 건 그 후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 친구들이 산에 있어요 하고 상황을 전달했죠. 이렇게 뒤늦게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엄군과 같이 있던 나 좀 쉬어가겠다 해서 두고 왔던 그 김군은 희운각 대피소를 20분 남겨둔 채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팀이 갈려서 남아있던 발이 다쳤던 이군 그리고 텐트 플라이 속에서 함께 있던 박군 이 2사람은 꺾여하는 모습으로 동사한 채 발견되었죠. 사망 시각으로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이때 먼저 목숨을 잃은 건 이군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군은 이 혼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그를 끌어안고 있다가 연이어 숨졌던 겁니다. 너무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사실 공룡능성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애초에 희운각 대피소 이곳이 세워진 이유도 과거 여기서 여러 사고로 숨진 산악인들을 기리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1969년 한국산악회 소속 대원들이 등반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눈사태를 만났고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산악인들을 후원해주던 최태묵 선생님이 이 대피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호인 희운을 따서 희운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설악산 공룡능선의 코스 난이도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악산은 그렇게 쉽게 들이댈 수 있는 등산 코스는 아니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젊은 청년들, 이들 중 3명의 목숨을 빼앗고 한 사람에겐 떨쳐낼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고입니다. 산행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죠 라는 교훈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언제나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군, 김군, 박군이 부디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0년 7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신토쿠 기차역에 건장한 5명의 청년들이 도착합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의 산악동아리 반더포겔부의 멤버들이었죠.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온 이번 산악여행은 홋카이도에 있는 히다카 산맥을 종주하는 대장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산맥이 홋카이도의 등뼈 같은 것인데 코스가 꽤 길고 험준해요. 그래서 일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한국의 지리산 종주 같은 느낌처럼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처럼 여겨지죠. 구성원들을 보니까 20살이었던 타케스의 카즈토시, 이 사람이 거의 리더격이었고요. 22살의 타키슌지, 또 19살이었던 코로기 모리오와 니시 요시하루,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 18살의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동반을 하기에 앞서서 신토쿠에 있는 한 파출소에 들렸고 자신들의 동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게 되죠. 시작은 순탄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원들은 히다카 산맥의 절경과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에 올랐고요. 그렇게 무려 11일간의 순조로운 등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7월 25일 5 청년들은 이 코스의 끝자락인 카무이의 쿠치카우시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평평한 분지를 찾았고 텐트를 치게 되는데요. 당시 시각은 4시 반쯤이었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텐트를 다 쳤고 맛있는 저녁을 해먹으면서 좀 쉬려던 그때 텐트에서 한 6, 7m 떨어진 저곳에서 불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숨어서 오는 게 아니고 대범한 풀소리를 내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보니까 불곰입니다. 당시에 이 곰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리더였던 타케스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타케스가 좀처럼 곰이라고는 보기 힘든 규슈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다소 신기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게다가 눈앞에 있는 이 곰이 애조불곰이라는 종류였는데 크기가 한 대형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타케스가 모두들한테 야 괜찮아 하고 다독이게 되니까 멤버들도 금세 긴장을 풀고 335 모입니다. 잠시 후엔 카메라를 꺼내서 곰의 사진을 찍었고요. 한참 동안 곰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원처럼 관찰하는 여유까지 부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곰은 대원들의 텐트와 물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텐트 밖에 꺼내놓은 배낭에 음식들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대원들에게 이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곰이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죠. 이들은 그저 곰이 막 가방을 이렇게 이리저리 뒤지는데 그게 질릴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곰이 다행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멤버가 재빨리 그 배낭을 사수해서 텐트 안으로 치워두게 돼요. 자, 이젠 이 곰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한 멤버가 그 스테인레스 식기를 막 수저로 치면서 소음을 만들었죠. 또 다른 멤버는 라디오를 켜뒀고요. 또 다른 대원은 나무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곰에게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던 걸까요? 불곰이 서둘러 이들의 캠프를 떠났습니다. 와, 참 인생에 둘도 없을 아주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자연이 주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대원들은 곰을 쫓아냈다는 안도감 뿐만 아니라 피곤함이 몰려왔고 금세 텐트로 들어가서 내일 또 떠나게 될 산행을 기대하며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밤 9시 멤버 한 명이 뭔가 쎄한 느낌의 눈을 떴어요. 거친 콧김 같은 게 느껴진 건데요. 일어나 보니까 이 텐트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까 왔던 그 곰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곰이 도망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밤을 노려서 이들을 역습했던 겁니다. 대원들은 예상치도 못한 이 불곰의 행동에 놀랐어요.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느껴졌겠죠. 그리고 혹시나 위급 상황이 닥칠까봐 서로 이제 2시간씩 불침범을 서기로 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누구도 쉽사리 잠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26일 새벽 4시 반. 또다시 불곰이 텐트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동이 더 과격해졌어요. 아예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 했고요. 공포에 휩싸인 멤버들은 일단 안간힘을 다해서 텐트 뼈대를 붙잡고 버티게 되죠. 불곰은 5분간 집요하게 텐트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대원들도 애를 쓰면서 막았지만 결국 텐트가 쓰러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곰이 그토록 끈질기게 노린 건 아까 그 낮에 뺏겼던 배낭입니다. 곰은 가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을 뒤졌던 거고요. 되려 이 대원들한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 길로 이 5명은 짐을 내비두고 일단 캠프를 빠져나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대장정은 산악 동아리 대원들에게 마치 훈장과도 같은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만큼 종주 자체를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리더였던 타케스에는 그러면 일단 산림청에 구조를 요청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불곰에게 직접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산림청에 이 상황만 좀 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여정을 마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리더 타케스케의 결정 하에 타키와 막내 카와하라가 두 사람이 함께 하산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둘이 먼저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내려가던 두 사람은 잠시 후 새로운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산악 동호회 학생들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들 또한 불곰의 습격을 받고 지금 황급히 하산하던 길인데요. 이때 타키와 카와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내려가면 우리를 대신해서 산림청에 연락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다시 캠프로 돌아가서 종주를 마칠 수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이 무리에게 우리가 불곰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달라고 부탁만 했고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곰한테 물건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어차피 너네는 쓸모없으니까 음식과 지도, 가솔린을 건네받았고요. 그 길로 다시 캠프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가던 중에 두 사람을 또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도토리 대학의 산악회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잠깐 마주쳤어요. 그저 불곰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교환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오후 1시. 이들은 캠프에 도착을 해서 나머지 대원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다시 5명이 됐죠. 그 사이 여기에 있던 멤버들은 그 곰이 망가뜨려 놓은 텐트를 수리했고요. 원래 이제 텐트를 쳐놓은 장소보다 좀 더 높은 능선에다가 새로운 캠프를 마련해 둡니다. 그렇게 대충 작업이 끝나자 급격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주위에 불곰이 없는 걸 확인했고 얼른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어젯밤에 거의 한숨도 못 잔 상태였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다들 졸음이 쏟아졌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음식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또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곰의 행동은 정말 기이했죠. 텐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 불곰이 텐트 옆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이나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멤버들은 공포에 질리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안에 있다가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판단을 했고 몰래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곰의 주의를 돌리도록 물건을 던졌고요. 그 사이 가까스로 텐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들에게 희망은 아까 그 두 번째로 만났던 도토리 대학의 그룹, 그 사람들이 이 주변 어딘가 있을 거고 그들의 텐트에 합류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도토리 대학 팀들도 이미 불곰의 습격을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산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제 이 5에게 남은 건 오직 하산이라는 결정뿐입니다. 저녁 6시. 산속이라서 빠르게 해가 집니다. 그래서 어둑해져요. 멤버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갔을 무렵이에요. 이때 멤버 니시이가 불현듯 뒤를 탁 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아요. 코 앞에서 불곰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5명이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고요. 그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미친 듯이 다들 달아나기 시작해요. 이때 불곰은 유독 막내 카와하라만을 집요하게 쫓아갔습니다. 다들 막 숲 어딘가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그때 암흑 속에서 악! 하는 카와하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자, 막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리더 타케스였어요. 정신없이 도망가던 길에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카와하라는 이미 다리를 절뚝여요. 피가 흘리고 있었죠. 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케스도 도망쳤고 카와하라의 행방은 묘연해졌고요. 이때 사라진 부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코오록이었어요. 남은 3사람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코록이 어딨어 이러면서 찾아다녔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저 멀리서 나 여기 있어
하는 음성이 나지막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딱 한 번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코오로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자, 이제 남은 건 타케스에와 타키, 니시예요. 그들은 다른 그룹에 어쨌든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그래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호루라기도 불면서 위치를 알리게 되죠. 하지만 구조는커녕 여기는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밤새 두려움에 벌벌 떨던 3명은 암벽 높은 위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7월 27일, 이른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날따라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대원도 조금만 더 그 시야를 벗어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짙은 안개였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난밤 사라진 멤버들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침 8시까지 계속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지만 소득은 없었죠. 결국 3사람만이라도 일단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뿌연 안개 속에서 일단 산 밑에 쪽으로 그냥 하산을 하던 중에 맨 앞에 걷고 있던 리더 타케시에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겨우 2-3m 떨어진 가까운 곳에 불곰이 또 나타난 겁니다. 자, 타케시에는 이미 이 불곰의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바로 방향을 바꿔서 마구 뛰어갔어요. 그러자 불곰도 그 길로 타케시에를 쫓아갔죠. 와, 자, 이 안개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숲속에서 타키와 니시 2사람만 남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2사람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같이 뛰어요. 정신없이 산 밑으로 내려왔죠. 다 내려와 보니 오후 1시입니다. 인근 댐의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나가던 자동차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들이 이제는 사라진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산림청에 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이미 저녁 6시가 지난 시각이었고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숨이 막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비극적인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28일이 되어서야, 날이 밝고서야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사라진 3명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구조대가 찾은 건 처참한 몰골로 이미 숨이 끊어진 3명의 시신이었죠. 막내 카와하라, 코오로기, 그리고 리더 타케스에까지. 당시에 정말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해요. 옷이 다 찢겨져 있는 건 당연했고 얼굴 반쪽이 사라지고 코와 귀가 뜯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 모두 엎어져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예상컨대 도망을 치다가 뒤에서 불곰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러면서 엉덩이 쪽 둔부와 항문부가 물어 뜯겨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끔찍하죠. 한편 이 구조팀은 먼저 하산했던 도토리 대학 산악팀, 걔네들이 버리고 간 텐트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서 믿기 힘든 쪽지 하나가 나오게 되죠. 보니까 코오로기가 간신히 이 캠프를 찾아와서 혼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겨우겨우 피신을 해서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쪽지 안에는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느꼈을 그 극한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5시 30분, 곰이 쫓아왔다.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나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구조대가 오기를 빌면서 잠이 들 거다. 새벽 5시 20분이다. 곰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침낭에 웅크렸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도토리 대학 부원들이 연락을 해줬을까? 도대체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오늘은 안개까지 짙다. 그리고 마지막 오전 8시쯤의 기록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다는 거죠. 당시에 곰이 텐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들켜서 도망가다가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이 비극이 끝나고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7월 29일 마침내 문제의 불곰은 사냥꾼 10명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되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데 이 공개가 된 후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불곰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곰의 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곰이 더욱이나 아직 성장 중이었던 어린 암컷곰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곰한테 성인 3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좀 이상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곰은 엄연히 맹수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특히나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곰이 이렇게 슉 하면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하다고 해요. 근데 이 대원들이 단순히 곰의 좀 작은 크기에 속아서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죠. 사실 이번 사건에서 산악부원들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안전 차원에서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곰은요, 자신의 물건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첫날 곰이 가지고 놀던 배낭을 뺏어서 다시 텐트 안에 집어넣었죠. 그게 곰의 소유욕과 사냥 욕구를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낭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텐트 안을 계속 뒤졌던 거고요. 또 이 대원들이 나뭇가지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곰을 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죠. 실험을 해보니까 곰은 불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불곰하고 마주친 후에 곧장 하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종주를 하는 게 오랜 꿈이었죠. 게다가 이미 12일 정도 등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 두고 포기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죠?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도망칠 때도 주의해야 했었던 점이 있어요. 곰은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자,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건데 심지어 이 곰이 시속 70km의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막 뛰어가가지고 곰을 따돌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산에서 곰을 만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때 곰의 호기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건 당시 대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등을 보이고 도망쳤고 결국 다 뒤에서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곰이 오히려 이게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빨로 뜯거나 발로 짓누르는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불곰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 대원들을 공격했던 걸까요? 곰을 사살하고 나서 위장을 살펴봤는데 사람을 먹은 흔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곰이 인간을 먹으려고 사냥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일종의 놀이를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곰한테는 그냥 그 배낭에 있는 게 신기했고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난을 친 건데 그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망한 학생들 18살에서 20살까지 꽃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 이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는 3사람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들이 머물렀던 인근에서 우연히 그들이 찍었던 사진의 필름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날을 해보니까 사진 속의 대원들 표정 막 밝고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이 사진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청년들의 꿈의 등반. 이게 한순간에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가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당시의 산림청은 곰에 대한 주의를 주고 또 목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그리고 또 문제의 불곰 그 박제한 걸 걸어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있고요. 지구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동물입니다. 혹여나 인간이 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은 당연히 떨쳐버려야겠죠. 늘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